전현 분명 유산 바라고 간주는 독한 년이다. 땡전 한 푼 못 주지 그년한테는. 수술을 하루 앞둔 새벽 병실 문 밖에서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제 손등에 꽂혀있던 링거줄이 떨렸습니다. 내일 아침 7시면 재간을 떼어 시어머니에게 옮겨주기로 한 그 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링거 바늘을 뽑고 환자복을 침대 위에 곱게 개어둔 채 병원 뒷문을 빠져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휴대전화에는 부재중 전화 92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도망친 그 새벽이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올해로 38이 되었고 작은 수제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죠. 원래는 큰 요식업 회사에서 메뉴 개발팀에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 밤 11시까지 밀가루 반죽과 씨름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성격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한번 마음을 준 사람에게는 끝까지 잘해주고 싶고 부탁받으면 거절을 못하는 그런 미련한 구석이 있었죠. 손해를 봐도 사람을 잃는 것보다는 낫다고 믿었습니다. 가족이 생기면 그 가족을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헌신하는 게 사람 도리라고 배웠어요. 그렇게 배운 대로 살았습니다. 29에 지금의 남편 강태수를 만났어요. 납품 거래처 미팅 자리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강태수는 서류를 떨어뜨리고 허둥지둥 줍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리숙한 모습이 왜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회사 앞에 서서 저를 기다리던 남자였어요. 서연아, 이 우산 같이 쓰자. 내 어깨는 다 쫄딱 젖어도 괜찮아. 우리 서연이 감기 걸리면 절대 안 되니까 이리 쏙 들어와.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우산은 처음부터 작았는데 저는 그게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걸 몰랐죠. 연애 1년 만에 강태수가 어머니께 인사드리자고 했습니다. 강남의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한복 비슷한 자주색 블라우스를 입은 여인이 앉아 있었어요. 강태수의 어머니 황말순이었습니다. 거기 엉거주춤 서 있지 말고 얼른 앉아라. 저는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황말순이 젓가락을 들고 반찬을 뒤적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넌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했더라? 네, 어머님. 저 식품회사에서 메뉴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메뉴 개발?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결국 부엌대기처럼 음식 만드는 거 아니냐? 네, 비슷합니다. 식당에서 팔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일이에요. 쯧쯧. 우리 태수가 밖에서 뼈 빠지게 영업해봐야 월급이 얼마나 되겠니? 너같이 부엌 일이라도 잘하는 애가 들어오면 밥 굶을 일은 없겠네. 그건 참 다행이다. 옆에 앉은 강태수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유, 엄마도 참. 우리 서연이가 회사에서 얼마나 인정받는 대리인데 그래요. 태수, 너는 조용히 해. 내가 지금 너한테 물었니? 황말순이 강태수의 말을 칼처럼 잘랐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입을 꾹 다물었어요. 서연이라고 했지? 잘 들어라. 우리 태수가 워낙 심성이 곱고 여려서 험한 꼴을 못 보는 애다. 내가 시집 오면 고생문이 훤할 거다. 우리 귀한 아들 편하게 돈 벌어 먹이려면 넌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상 차리고 뒤치다꺼리해야 할 개다. 알겠니? 네, 어머님. 제가 정말 열심히 내조하겠습니다. 입으로는 뭘 못하겠니? 열심히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제 분수를 알고 납작 엎드려 살아야지.
친정에서 그렇게 안 가르쳤니? 그날 한정식집을 나오면서 강태수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서연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우리 엄마가 겉으로는 저렇게 쌀쌀 맞으셔도 속은 엄청 따뜻한 분이셔. 너 아주 쏙 마음에 들어 하셨어. 진짜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던 거겠죠. 황말순의 그 서늘한 눈빛이 앞으로 10년 가까운 세월을 어떻게 갉아먹을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병원의 1인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수술을 하루 앞둔 밤이었어요. 링거줄을 타고 약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 7시면 제 몸에서 간의 일부를 떼어내 황말순에게 옮겨주는 수술이 시작될 예정이었죠. 마치 동의서에 사인하던 손이 떨렸지만 저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복도 쪽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황말순의 목소리, 그리고 동서 윤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자, 얼른 손 좀 이리 내밀어 보세요. 아무도 안 보죠? 오냐오냐. 지혜야, 이게 내가 말한 그거 맞지? 확실하게 도장 찍고 공증까지 다 받아온 거지? 그럼요, 어머님. 저기 사거리 상가 2채하고 어머님 알짜배기 통장에 있는 돈 전부 다 제 앞으로 돌려놓는 각서예요. 여기, 딱 여기에 어머님 인감 도장만 찍으시면 끝이에요. 저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히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발끝을 죽이며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근데 저기 누워있는 큰 며느리는 이거 꿈에도 모르는 거지. 호호호, 형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내일 아침 일찍 수술 들어갈 텐데 알 턱이 없죠. 이 일은 무덤까지 어머님하고 저 딱 둘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래, 아주 똘똘하게 잘 처리했다. 어휴, 나는 큰 며느리 저 미련한 곰탱이 같은 년이 딱 싫어. 겉으로는 간 떼준다. 어쩐다 효부 노릇하지만 속으로는 내 재산 노리고 시커먼 계산 다 끝냈을 거야. 내일 간 떼주고 나면 그걸 유세 떨면서 평생 우리한테 돈 내놓으라고 빚쟁이처럼 들러붙으려니라니까. 저는 문틈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두 사람 말소리가 묻힐 지경이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형님이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어머님 피 같은 돈이 단 한 푼이라도 넘어가면 절대 안 되죠. 걱정 붙들어 매라. 저 독한 년한테는 내 돈 10원 한 장 안 줄 거다. 내일 간만 쏙 빼먹고 빈손으로 내쫓을 거야. 나한테는 의사 며느리 우리 지혜, 너 하나밖에 없다. 어머님, 아이고, 우리 어머님 최고. 제가 앞으로 형님 목까지 어머님 친딸처럼 아주 깍듯하게 모실게요. 복도 끝에서 까르르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입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가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병실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링거 거치대에 매달린 투명한 비닐팩을 한참 올려다봤죠. 저 안에 약물이 제 몸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황말순의 간을 살릴 도구가 되는 거였습니다. 도구. 그 단어가 입속에서 맴돌았어요. 손등에 박힌 바늘을 천천히 뽑았습니다.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려 침대 시트에 점점이 떨어졌어요. 저는 그 핏자국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이 피를, 이 살을, 이 간을 저들에게 줄 뻔했구나.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 믿고 말입니다. 옷장에서 외출복을 꺼내 갈아입었습니다. 환자복을 침대 위에 곱게 개어두고 화장대 거울 앞에 잠시 섰어요.
거울 속에 저는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서연, 정신 똑바로 차려. 저딴 쓰레기 같은 인간들한테 내 소중한 목숨 바치지 마. 절대로 여기서 쓰러지지 마. 알겠어? 병실 문을 살그머니 열고 복도를 살폈습니다. 황말순과 윤지혜는 휴게실 쪽으로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저는 신발을 손에 들고 맨발로 비상계단을 향해 걸었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가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데나 좋습니다. 제발 여기서 최대한 멀리, 아주 멀리만 가주세요. 택시가 새벽 도로를 미끄러져 갔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한 줄로 길게 늘어서서 뒤로 흘러갔어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저 줄줄 흘렀어요.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흘끔 보더니 라디오 볼륨을 줄였습니다. 도시 외곽의 허름한 모텔에 들어가 방을 잡았어요. 문을 잠그자마자 침대에 엎어졌습니다. 기절하듯 잠이 들었죠. 이튿날 아침 창문으로 회색빛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머리맡에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화면이 빼곡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92통, 강태수가 78통, 황말순이 14통이었어요. 문자도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서연, 너 미쳤어? 지금 당장 병원으로 안 튀어와? 이 몹쓸려나. 내가 사람이냐? 당장 안 들어와. 너 도망가서 엄마 간 이식 수술도 못 받고 지금 숨 넘어가게 생겼어.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가 있어? 천벌 받을련.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마지막 문자가 가장 길었어요. 황말순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한서연 이 짐승만도 못한 년아. 내 간 돌려내. 너같이 근본 없는 년을 며느리라고 걷어준 내 죄가 크다. 넌 평생 천벌받고 피눈물 흘리면서 살 거다. 저는 휴대전화를 침대 위에 내려놨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작게, 나중에는 어깨가 흔들릴 정도로 크게 웃었습니다. 거두어줬다고요. 저는 모텔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하? 누가 누구를 걷어줍니까, 어머님? 재간 쏙 빼먹고 버리려던 분이 할 소립니까?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전원을 끄려다가 그러지는 않았어요. 저들이 어떻게 망가져가는지 그 소리를 똑똑히 들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창밖에서 까치가 한 마리 울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눈빛이 깊어져 있었죠. 챕터 2 완벽한 차별, 숨막히는 일상. 모텔방의 누런 벽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지나간 10년 가까운 세월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결혼식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황말순은 신혼여행도 다녀오기 전에 전화부터 했죠. 서연아, 내일 아침 일찍 와라. 김장 거리 다듬어야 한다. 어머님, 저희 모레 돌아오는데요. 그래서 뭐? 시집 왔으면 시집 식구가 먼저지 신혼여행이 먼저냐? 저는 신혼여행지에서 짐을 싸 새벽 비행기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곧장 시댁으로 갔어요. 배추 100포기가 마당에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황말순은 마루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마당을 가리켰어요. 저거 다 절여서 양념까지 해놔라. 우리 태수 김치 없으면 밥 못 먹는다. 그날 밤 12시까지 저는 마당에서 배추를 절였습니다. 손이 빨갛게 부풀어 올랐어요. 강태수가 저녁 무렵 와서는 한마디 했죠. 엄마가 좀 심하시긴 한데 그래도 첫 김장이잖아. 잘 보여야지. 태수야, 나 손이 너무 시려. 그러게 장갑 좀 끼지 그랬어. 강태수는 마당에 쪼그려 앉은 저를 두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황말순과 같이 텔레비전을 보더군요.
까르륵 웃는 소리가 마당까지 들렸어요. 저는 양념 묻은 손등으로 콧등을 한번 닦았습니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죠. 새 식구가 되면 다 그런 줄 알았으니까요. 2년 뒤 시동생 강민수가 의사와 결혼했습니다. 윤지혜가 들어오던 날 황말순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황말순은 윤지혜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혜야. 의사 선생님 며느리라니 내가 동네에서 어깨 펴고 다니겠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더 잘해야겠어요. 잘하긴 뭘 잘해. 너는 그냥 내 일이나 열심히 해라. 집안일은 큰 며느리가 다 하면 돼. 황말순이 저를 흘끔 보며 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집게를 잡은 손이 잠시 멈췄지만 다시 고기를 뒤집었어요. 윤지혜가 까만 눈동자를 굴리며 저를 봤습니다. 형님, 잘 부탁드려요. 네, 동서. 편하게 지내요. 윤지혜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설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시댁에 도착했어요. 전을 부치고 산적을 꿰고 떡을 썰었습니다. 부엌이 기름 냄새로 가득 찼죠. 오전 11시쯤 윤지혜가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한우 좀 끊어왔어요. 등심으로요. 아이고, 우리 지혜. 비싼 걸 뭐하러 사와. 어머님 드시라고 산 건데요. 황말순이 쇼핑백을 받아들고 코를 박았습니다. 역시 한우는 향부터 다르네. 서연아, 이거 받아서 갈비찜 해라. 저는 부엌에서 손을 닦으며 나갔습니다. 쇼핑백을 받아들고 부엌으로 돌아오는데 윤지혜가 거실 소파에 푹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 어제 야간 당직이라 한숨도 못 잤어요. 좀 누워 있어도 돼요. 그럼. 안방 가서 좀 누워라. 우리 의사 선생님이 쉬셔야지. 저는 부엌으로 들어와 쇼핑백을 조리대에 내려놨습니다. 손바닥에 송골송골 땀이 맺혔어요. 윤지혜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부엌 너머로 보였습니다. 푹신한 이불을 끌어다 덮으면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더군요. 저는 한우 등심을 도마 위에 올리고 칼을 잡았습니다. 그날 차례상이 끝난 뒤 설거지까지 마치고 나니 밤 10시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태수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수야, 나 좀 힘들어. 갑자기 왜? 동서는 한 번도 부엌에 안 들어와. 나 혼자 종일 서 있었어. 강태수가 운전대를 잡은 채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아, 동서는 의사잖아. 사람 살리는 사람이야. 좀 이해해줘. 의사라고 시댁 부엌에 못 들어와. 맏며느리가 그런 것 따지면 좀 그렇지 않냐. 내가 좀 참아.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가로등이 차창 위로 미끄러져 갔습니다. 맏며느리. 그 말 듣기 싫어. 엄마 마음도 좀 생각해줘. 작은 며느리는 멀리서 시집왔고 직장도 바쁘고 나는 안 바빠. 너는 그래도 시간이 좀 자유롭잖아. 회사 다니다가 빵집 차렸으니까. 저는 그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베이커리를 차린 건 아이를 갖고 싶어서였어요. 새벽부터 메뉴 개발에 매달리던 일을 줄이고 가정에 더 충실하고 싶었거든요. 그 마음이 어느새 시댁의 무료 가사 도우미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황말순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대로 옆으로 기울어졌다고 강태수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저는 베이커리 셔터를 내리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복도에서 강태수가 멍하니 서 있더군요. 태수야, 어머님 어떠셔? 간이 안 좋대. 강경화 말기래.
말기. 의사가 그러는데 이식 안 하면 못 사신대. 윤지혜가 가운을 입고 복도 끝에서 걸어왔습니다. 같은 병원 다른과 의사였어요. 형님, 저희 가족 검사부터 받아야 해요. 간 이식은 가족 공여가 제일 빨라요. 검사 받을게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어요. 강태수와 강민수는 혈액형부터 맞지 않았습니다. 저와 윤지혜 두 사람만 적합 판정을 받았죠. 검사 결과지를 손에 들고 황말순의 병실에 모였습니다. 윤지혜가 종이를 받아들더니 갑자기 어깨를 떨었어요. 어머님, 왜 그러니, 지혜야. 제가 어머님 살려드리고 싶은데요. 윤지혜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의사잖아요. 수술하면 회복 기간이 있는데 그동안 환자들을 못 봐요. 제 손이 떨려서 메스를 못 잡으면 어떡해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황말순이 윤지혜의 손을 잡고 같이 울었어요. 우리 지혜는 의사니까.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지. 안 된다. 너는 안 돼. 강민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형수가 해주면 안 될까? 형수는 빵집이라 좀 쉬어도 되잖아. 저는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강태수도 제 옆구리를 슬쩍 찔렀어요. 서연아, 태수야,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해. 병실 밖 복도에서 강태수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서연아, 부탁이야. 엄마잖아. 내 엄마는 아니야. 한서연. 강태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그러면 어떡해. 결혼했으면 우리 엄마가 내 엄마지. 태수야, 간 이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평생 약 먹어야 하고 후유증도 있을 수 있어. 동서는 의사라서 안 된다잖아. 그럼 너밖에 없어. 병실 문틈으로 황말순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복도 끝에 비상구 표시등을 바라봤어요. 붉은 글씨가 깜빡깜빡 켜졌다 꺼졌다 했죠. 알았어. 그 한마디에 강태수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진짜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병실로 들어가 황말순의 침대 옆에 섰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황말순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가락이 차가웠어요. 서연아, 내가 사람이다. 내가 진짜 우리 며느리다. 윤지혜가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었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평생 은혜 갚을게요. 저는 황말순의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어요. 그 손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모텔방의 천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휴대전화 화면이 또 한 번 환하게 켜졌습니다. 강태수에게서 전화가 오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꾹 눌러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챕터 3 벼랑 끝에서 마주한 진실. 모텔에서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돈이 떨어져서 더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서울 변두리에 있는 고시원을 잡았습니다. 한평 남짓한 방에 책상 하나, 좁은 침대 하나가 전부였어요. 창문도 없는 방이었지만 한 달에 30만 원이면 됐습니다. 저는 그 방 책상에 앉아 이혼 서류를 펼쳤어요.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름을 쓰는데 손이 한 번 멈췄어요. 강태수? 이 이름 석자를 10년 동안 가장 많이 불렀습니다. 이제는 가장 지우고 싶은 이름이 됐죠. 서류를 다 작성하고 책상 위에 엎드렸어요.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베이커리 거래처일까 싶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연 사모님 되시죠? 저
어머님 댁에서 일하던 박정자예요. 박정자, 황말순의 옛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작년에 황말순이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아 내보낸 사람이었어요. 네,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사모님,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어요. 박정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있는 듯 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튿날 오후 동네 어귀의 작은 카페였어요. 박정자가 먼저 와서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사모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앉으세요, 아주머니. 차 한 잔 시켜드릴게요. 저는 따뜻한 유자차 2잔을 시켰습니다. 박정자가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아주머니, 무슨 일인지 편하게 말씀하세요. 사모님, 제가요. 작년에 어머님 모실 때 우연히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요? 박정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작은 며느님이요. 윤지혜 선생님 말이에요. 네. 그 사모님이 어머님하고 안방에서 통화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일부러 들은 게 아니라 제가 그 방 청소하다가. 무슨 통화요? 박정자가 침을 한번 꿀꺽 삼켰어요.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검사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작은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 결과 깨끗하게 만들어 놨다고. 저는 찻잔을 잡으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깨끗하게 만들어 놨다고요. 네.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요. 자기는 간이 멀쩡한데 병원 후배한테 부탁해서 지방간 수치를 높게 적어두도록 했다고. 그래야 어머님이 형님한테 부탁할 명분이 생긴다고요. 저는 찻잔을 든 채로 손을 떨었어요. 뜨거운 차가 손등에 튀었습니다. 아주머니, 그 얘기 확실해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때 못 본 척하고 그냥 청소만 했어요.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입 잘못 놀리면 그날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 척 했는데. 박정자가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사모님이 간 떼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사모님이 그렇게 당하시는데 제가 입 다물고 있으면 그게 사람이에요. 저는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차가운 호수 밑바닥처럼요. 아주머니, 혹시 그때 통화 녹음하신 거 있으세요? 박정자가 가방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제가 그날 청소하다가 너무 놀라서 제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눌러놨어요. 무서웠거든요.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저만 뒤집었을까봐. 박정자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작은 카페에 윤지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님, 제 거는 후배 시켜서 지방간으로 올려놨어요. 메스 잡는 의사가 간 때면 환자 못 본다는 명분이 되거든요. 어머님은 그냥 큰 며느리만 잘 구슬리시면 돼요. 그 사람 거절 못하는 성격이잖아요. 황말순의 웃음소리가 뒤따랐어요. 그래. 한서연 그년이 사람 좋다는 게 그래서 좋은 거다. 거절을 모르니까. 이 일만 끝나면 어머님 재산은 다 저한테 넘기시기로 한 거. 잊지 마세요. 걱정 마라. 다 너 거다. 저는 녹음이 끝날 때까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어요. 손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박정자가 휴대전화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사모님, 이 녹음 파일 사모님께 드릴게요. 제 휴대전화에서 옮겨드릴 테니까 잘 쓰세요. 아주머니, 이거 알려지면 아주머니도 곤란해지실 텐데요. 이미 저는 그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사모님이 잘 살아주시는 게 제 한이 풀리는 거예요. 박정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사모님은 그 집에서 사람 대접 못 받았어요. 제가 곁에서 다 봤어요. 이제는 사모님 인생 사세요. 저는 그 손을 마주잡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떨어져 찻잔 받침에 점을 찍었어요. 박정자와 헤어지고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전철역 출구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강태수였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한서연, 너 지금 어디야? 태수야, 엄마 지금 위독해. 의사가 일주일 안에 수술 못하면 끝이래. 너 당장 들어와. 태수야, 너 알고 있었지? 뭘? 동서가 검사 결과 조작한 거. 너 알고 있었지?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 침묵의 길이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태수야, 엄마가 그래야 한다고 하셨어. 태수야, 엄마가 너한테 부탁하는 게 맞다고 그러셨다고. 동서는 돈을 잘 버니까 내가 희생하는 게 맞잖아. 너는 빵집이고 동서는 의사고. 저는 전철역 출구의 차가운 난간을 잡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흘끔거렸습니다. 강태수? 이름을 부르는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어요. 너 사람이 아니야. 한서연,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이혼하자. 서류 보낼게. 야, 한서연. 너 지금 엄마가 죽어가는데 이혼 얘기가 나와. 죽어가는 사람한테 멀쩡한 사람 간을 거짓말로 떼서 갖다 붙이려는 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저는 강태수가 뭐라고 더 말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원도 함께 꺼버렸어요. 손가락이 마침내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강태수가 베이커리로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베이커리를 잠시 친한 선배 김미숙에게 맡겨두고 있었습니다. 김미숙이 전화로 말했어요. 서연아, 내 남편이 와서 진상을 부리고 갔다. 너 어디 있냐고 가게가 떠나가게 소리를 지르더라. 미숙 언니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그런데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괜찮아요. 언니,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뭔데? 내가 며칠만 언니 가게 구석에서 빵 좀 구워도 돼요. 손을 놓고 있으니까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김미숙이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답했어요. 와라. 5분 비워놓을게. 저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고시원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혼 서류 한 장이 책상 위에서 형광등 불빛을 받고 있었어요. 그 종이가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마지막 칸에 서명을 했어요. 한서연. 세 글자가 또렷하게 종이 위에 박혔습니다. 챕터 4 어둠 속에서 피어난 온기. 김미숙의 빵집은 동네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간판도 낡고 매장도 좁았지만 5분만큼은 멀쩡했어요.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빵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업대 한쪽 구석에서 밀가루를 반죽했어요. 손목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빠질 듯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밀가루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물과 효모를 정확하게 넣으면 반죽은 정확하게 부풀어 올라요. 사람보다 훨씬 정직했죠. 처음 일주일은 다리가 후들거려서 작업대를 붙잡고 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밤이면 고시원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져 잤어요. 꿈에서 황말순이 제 손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다가 새벽에 식은 땀을 흘리며 깨곤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빵을 하나 개발했어요. 말린 무화과와 호두를 넣은 통밀 캄파뉴였습니다. 겉은 거칠고 투박한데 속은 촉촉하고 단맛이 은은하게 도는 빵이었어요. 김미숙이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서연아,
이거 뭐야? 너 이거 어디서 배웠어? 언니, 그냥 제 마음대로 만들어 본 거예요. 이거 진열대에 올려놓자. 오늘부터 판매해. 언니 가게에 패 끼치는 것 같아서. 패는 무슨 패? 너 이 빵 팔면 우리 가게가 살아. 김미숙이 진열대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무화과 캄파뉴를 올려놨어요. 빵 하나에 12,000원, 동네 빵집 치고는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가게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꼿꼿한 분이었어요. 회색 코트에 회색 머플러를 두르고 검은 가죽 장갑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진열대 앞에 한참을 서 있더니 무화과 캄파뉴를 가리켰어요. 이거 한 덩어리 주세요. 네, 어르신. 따뜻하게 데워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종이봉투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빵을 봉투에 담아 건네드렸어요. 노신사가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깊은 눈빛이었어요. 이 빵 누가 만든 겁니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잘 먹겠습니다. 노신사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가게를 나갔어요. 이튿날에도 같은 시각에 다시 왔습니다. 또 무화과 캄파뉴 한 덩어리를 사갔어요. 사흘째에도 닷새째에도 열흘째에도 매일 오전 10시면 그 노신사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2주가 지났을 무렵 노신사가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은 한 덩어리만 더 따로 포장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어르신. 2덩어리 드릴까요? 한 덩어리는 제가 먹을 거고 한 덩어리는 회사 직원들 맛 보여줄 겁니다. 저는 빙긋 웃으며 2봉투를 따로 담았어요. 감사합니다. 이 빵 매일 똑같이 맛있더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매일 똑같이 만드니까요. 노신사가 잠깐 웃었습니다. 답이 좋네요. 며칠 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 오후였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어 가게가 한산했어요. 노신사가 우산도 없이 가게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열고 나갔어요. 어르신, 안으로 들어오세요. 우산 가져다 드릴게요. 폐가 되겠는데요? 아니에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노신사가 가게 안으로 들어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내드렸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사장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한서연이에요. 저는 박명환이라고 합니다. 박명환이 명함을 한 장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저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명원그룹 회장 박명환. 저도 모르게 명함을 들고 있던 손이 굳었어요. 회장님,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여기서는 그냥 빵 사러 오는 단골 손님입니다. 박명환이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한서연 씨, 이 빵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전에 식품회사에서 메뉴 개발팀에 있었어요. 거기서 1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지금은 왜 다른 사람 가게 한 구석에서 빵을 굽고 있습니까?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박명환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빗줄기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사정이 좀 있었어요. 이혼하셨나 보군요. 박명환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박명환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손가락에 반지 자국이 남아 있는데 반지는 없어서요. 그리고 매일 새벽부터 가게에 나와 빵을 굽는다는 김미숙 사장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에 매달리는 사람은 도망쳐온 사람이에요. 저는 보리차 잔을 2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도망쳐왔어요. 무엇으로부터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부터요. 박명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한마디로 충분하다는 듯한 그분의 표정에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10년 묵은 이야기가 술술 흘러나왔어요. 병실 앞에서 들은 대화 링거 바늘을 뽑고 나오던 밤, 박정자에게 들은 진실, 강태수의 전화. 박명환은 한마디도 거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다 끝났을 때 박명환이 보리차 잔을 내려놨어요. 한서연 씨, 네, 회장님. 내가 평생 사람 보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 잘못 보면 사업이 망하니까요. 네. 이 무화과 캄파뉴 말입니다. 이거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빵에서 다 보입디다. 빵에서요. 고집스럽고 정직하고 손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 오래 깎아먹은 사람이고요. 저는 박명환의 깊은 눈을 마주봤습니다. 한서연 씨, 우리 백화점 식품관에 자리를 하나 내드리고 싶은데 들어볼 의향 있어요. 네.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는 그 한 글자밖에 내뱉지 못했어요. 본관 1층,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임대료는 매출의 일부로만 받겠습니다. 초기 인테리어 비용은 우리 쪽에서 부담하고요. 회장님, 잠깐만요. 저는 그렇게 큰 자리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감당할 자신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세요? 박명환이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 나도 어딘가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한테 손을 내밀어 줬어요. 그 손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습니다. 이제 내가 그 손을 내밀 차례인 거지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한참 동안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종이 한 장의 무게가 10년 같은 시간만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일주일만요. 얼마든지요. 결정하시면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 주세요. 박명환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우산을 꺼내 박명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쓰세요. 고맙습니다. 박명환이 우산을 펴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한서연 씨, 자신을 너무 깎아먹지 마세요. 빵은 부풀어야 빵입니다. 가게 문이 닫혔어요. 저는 빈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저는 고시원 책상 앞에 앉아 종이 한 장에 메뉴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떨림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살아있다는 떨림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펜을 내려놨어요. 종이에는 17가지 빵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가슴에 안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러고는 박명환의 명함을 꺼내 휴대전화에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번호를 저장하는 손가락이 더는 떨리지 않았어요. 챕터 5 눈부신 비상. 명원백화점 본관 1층 식품관 한가운데였습니다. 크림색 타일과 따뜻한 조명이 매장 전체를 감쌌어요. 간판에는 제 이름을 딴 글자가 단정하게 박혔습니다. 서연제과. 오픈 첫날 새벽 5시에 매장에 도착했어요. 직원 3명이 먼저 와서 오븐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흰 앞치마를 두르고 작업대 앞에 섰어요. 손목에 묶은 시계 초침이 똑딱똑딱 움직였습니다. 사장님, 오븐 다 데워졌어요. 26살 막내 제빵사 정유리가 말했습니다. 유리야, 무화과 캄파뉴부터 굽자. 오늘 40덩어리야. 40개요. 너무 많지 않을까요? 오늘 다 못 팔면 직원들이 나눠 들고 가서 먹으면 돼. 저는 반죽을 도마 위에 올리고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렀어요. 밀가루 향이 코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향이 좋아서 저는 다시 살아 있었어요. 오전 10시
백화점 정문이 열렸습니다. 손님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처음 한두 시간은 한산했습니다. 저는 진열대 너머로 손님들을 살피며 마음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어요. 박명환이 매장 앞을 지나가다 잠깐 멈췄습니다. 한서연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첫날은 다 그래요. 회장님, 손님이 없으면 어떡하죠? 빵이 좋으면 손님은 알아서 옵니다. 박명환이 무화과 캄파뉴 2덩어리를 주문하고 갔어요. 직원 정유리가 빵을 봉투에 담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회장님이 우리 1호 손님이세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오후 1시쯤 매장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명, 5명이었어요. 3시가 되니 줄이 식품관 안쪽 코너까지 늘어섰습니다. 직원들의 손이 바빠졌어요. 사장님, 무화과 캄파뉴 다 나갔어요. 단팥크림빵도 떨어졌어요. 먹물 치아바타 5개 남았어요. 정유리가 진열대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는 작업대 앞에서 반죽을 다시 빚었어요. 5분이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저녁 7시 모든 진열대가 비었어요. 마지막 손님이 빈 진열대를 보고 아쉽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내일 또 오세요. 새벽부터 구울게요. 제 목소리가 매장 안에 울렸어요. 직원들이 손뼉을 짝짝 쳤습니다. 정유리는 눈가가 빨개진 채로 저를 안았어요. 사장님, 우리 해냈어요. 유리야, 너희가 해낸 거야. 그날 밤 매장 셔터를 내리고 직원들과 함께 백화점 뒷골목의 작은 술집으로 갔습니다. 생맥주 5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다들 정말 고생했어요. 우리 매장 잘 부탁해요. 사장님, 저희가 더 잘 부탁드려요. 직원 김도연이 잔을 부딪혔어요. 차가운 맥주가 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맥주였어요. 이 맛이 이렇게 시원했나? 저는 새삼 놀랐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베이커리 앞에 매일 100명이 넘는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방송국에서 촬영을 나오겠다는 연락도 2번 왔어요. 저는 모두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얼굴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황말순과 강태수, 윤지혜가 저를 찾아내는 게 두려웠습니다. 통장 잔고가 매달 2배씩 늘어났어요. 월말에 정산서를 받아들고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댁에 갖다 바친 돈, 김장갈, 제사 비용, 명절 용돈, 시동생 사업 자금 보태준 돈을 다 합쳐도 한 달 매출의 절반에 못 미쳤어요. 저는 정산서를 책상 서랍에 넣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웃음이 한 번 났어요. 쓴웃음이었지만 어쨌든 웃음이었습니다. 그 무렵 강태수에게 보낸 이혼 서류가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됐어요. 강태수는 한참 동안 답이 없다가 결국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이혼은 받아들이되 위자료는 못 주겠다. 오히려 자기가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변호사 이수진을 찾아갔습니다. 이혼은 어렵지 않습니다. 위자료가 문제인데요. 변호사님, 저는 위자료 액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강태수가 잘못했다는 게 명확히 인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 파일을 꺼냈어요. 박정자가 건네준 황말순과 윤지혜의 통화 녹음, 그리고 강태수와의 마지막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이수진이 이어폰을 끼고 한참을 들었어요. 녹음이 끝나자 이어폰을 빼고 저를 봤습니다. 한서연 씨, 네, 이긴 거예요. 이거 들으면 어떤 판사라도 한서연 씨 손을 들어줍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울 거 없어요. 이건 한서연 씨가 살아남으면서 모은 증거예요.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회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갔어요. 복도에서 강태수와 마주쳤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강태수의 얼굴이 누렇게 떴습니다.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어요. 한서연, 강태수 들어가서 얘기해. 서연아,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엄마가. 강태수 법원이야. 변호사 통해서 말해. 저는 옆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강태수가 뒤에서 뭐라고 외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정실 안에서 이수진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판사 앞에서 황말순의 목소리와 윤지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태수의 변호사가 굳은 얼굴로 서류를 뒤적였어요. 강태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강태수를 봤어요. 강태수 씨, 본인은 이 녹음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부인에게 간 이식을 권유한 겁니까? 예. 저는 강태수의 옆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위자료 1억 5천만 원이 결정됐어요. 강태수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살던 아파트를 내놨다고 들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매장으로 돌아왔어요. 정유리가 새빵을 꺼내 식히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표정이 좋으세요. 유리야, 오늘은 일찍 마치자. 직원들 다 데리고 저녁 먹으러 가자. 무슨 일이세요? 이제 나 한서연이야. 정유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듯 눈을 깜빡였어요. 저는 정유리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고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그날 저녁 직원 5명과 함께 한정식집에 갔어요.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한 상이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한 명씩 잔을 부어주며 인사했어요. 도연이는 오븐 관리 정말 꼼꼼하게 잘해줘서 고마워. 유리는 진열대 감각이 최고야. 너 덕분에 매장이 예뻐. 진영이는 새벽 출근 군말 없이 해줘서 정말 든든해. 직원들이 머쓱해하며 웃었습니다. 정유리가 잔을 들고 일어났어요. 사장님, 왜 유리야? 저는요. 다른 데서 일할 때는 사장님이 무서운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사장님은 안 무서워요. 그냥 단단하신 거예요. 저 사장님 따라가서 계속 빵 굽고 싶어요. 저는 잔을 든 채로 잠깐 눈을 깜빡였어요. 코끝이 시큰했지만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유리야, 같이 가자. 멀리 가자. 직원들이 모두 잔을 들었어요. 대표님 위하여. 이 호칭이 처음으로 어색하지 않게 들렸습니다. 대표님, 며느리도 아니고 형수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 대표님. 저는 그 한마디가 좋아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택시 창문을 열고 강바람을 맞았어요.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갤러리를 열었어요. 옛날 사진들을 한 장씩 넘기다가 결혼식 사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한번 만지고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삭제하시겠습니까? 화면에 작은 글자가 떴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확인을 눌렀어요.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다리 끝에서 차가 멈췄어요. 저는 창밖으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도 그 불빛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챕터 6 불청객의 등장. 매장이 자리를 잡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제과는 명원백화점 본관뿐 아니라 강남점, 분당점까지 3곳에 매장을 열었어요. 직원도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저는 본관 매장 안쪽에 작은 사무실 하나를 두고 그 책상에서 신메뉴를 구상했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매장이 가장 붐비는 2시 무렵이었어요. 손님 줄이 식품관 코너를 2번 꺾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정유리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사장님, 왜 유리야? 손님이 사장님 찾으세요. 누구야? 정유리가 머뭇거렸습니다. 그게요. 휠체어 끄시는 할머니랑 40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 2명이세요. 사장님 시댁 식구라고. 저는 펜을 내려놨어요.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유리야, 매장 밖으로는 못 들어오게 막아. 식품관 입구에서 나 기다리라고 해. 네, 사장님. 정유리가 나가고 저는 거울 앞에 잠시 섰어요. 머리를 한번 매만지고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거울 속 저는 1년 전에 저와 다른 사람이었어요. 식품관 입구로 걸어 나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옆 공간에 3사람이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이 황말순이었습니다. 뼈만 남아 있었어요. 얼굴은 누렇게 떴고 머리카락은 듬성듬성했습니다. 손등이 마른 나뭇가지 같았어요. 휠체어를 밀고 있는 사람은 강태수였습니다. 옷이 구깃구깃하고 면도도 며칠 못한 얼굴이었어요. 옆에는 시동생 강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3사람이 저를 보자마자 동시에 움직였어요. 강태수가 휠체어를 밀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강태수? 저는 강태수의 시선을 똑바로 받았어요. 강태수가 한 발짝 멈췄습니다. 황말순이 휠체어에서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어요. 서연아. 어머님. 저는 그 호칭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부른 호칭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황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강민수가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형수님, 잠깐만 얘기 좀 해요. 강민수 씨, 여기 제 매장이에요. 얘기는 카페에서 해요. 저는 식품관 한쪽의 카페로 3사람을 안내했습니다. 따로 안쪽 자리를 잡았어요. 황말순의 휠체어를 테이블 옆에 세우고 강태수와 강민수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저는 강태수의 옆자리, 그러니까 황말순의 정면에 앉았어요. 종업원이 와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물 4잔 주세요. 저는 차도 시켜주지 않았어요. 종업원이 물잔을 놓고 가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황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내가. 어머님. 왜 저를 찾으셨어요? 황말순이 손등으로 입을 막고 작게 흐느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다오. 저는 황말순의 흐느낌을 가만히 들었어요. 옆에서 강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형수님이 어머니 살려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검사 결과 적합 판정 받으셨던 거 우리도 다 알아요. 형수님 마음만 먹으면. 강민수 씨. 저는 강민수를 똑바로 봤어요. 동서는 어디 있어요? 강민수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몰라요. 집을 나갔어요. 1달 전에. 저는 강태수를 봤어요. 강태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태수야. 동서가 어머님 재산 가져갔다며. 얼마나 가져갔어? 상가 2채하고 통장 잔고 다. 그래서 너희 셋이서 갈 곳이 없어졌고. 강태수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황말순이 휠체어에서 다시 흐느꼈어요. 서연아. 내가 너한테 못할 짓 했다. 내가 미친 거지. 지혜 그년 말에 홀려서 내가. 어머님. 한 번만 살려다오. 내가 죽을 때까지 너 떠받들고 살게. 저는 물잔을 한 번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물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저는요. 어머님 살려드릴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황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연아, 제 간을 떼서 어머님께 드릴 뻔했던 그 밤이요. 어머님이 동서랑 복도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들려드릴까요? 황말순이 입을 한번 벌렸다가 다물었어요. 강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그건 어머니가 잠깐 정신이 없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사람이 아프면 별 헛소리를 다. 강민수 씨, 저는 강민수의 말을 잘랐어요. 강민수 씨가 윤지혜 씨한테 휘둘리고 사신 건 강민수 씨 인생이에요. 어머님이 윤지혜 씨한테 모든 걸 다 넘긴 것도 어머님 선택이고요. 형수님, 저는 그 선택의 결과를 함께 짊어질 가족이 아니에요. 이미 1년 전에 끊어졌어요. 강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서연, 너 그래도 10년을 우리 식구로 살았잖아. 강태수? 내 이름으로 우리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이었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차가워져? 저는 강태수의 눈을 정면으로 봤어요. 강태수? 내가 나를 차갑게 만들었어. 내가 알면서도 침묵했고, 내가 어머님 편에서 나를 떠밀었어. 차가워진 건 너희들이 만든 결과야. 황말순이 갑자기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뼈만 남은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저는 황말순이 넘어질까봐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황말순이 그 손을 붙잡았어요. 서연아, 한 번만. 저는 황말순의 손을 가만히 보다가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어머님, 사람한테 한 짓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다시 손 내밀면 안 돼요. 황말순이 다시 휠체어에 주저앉았어요. 울음소리가 카페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흘끔거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태수, 강민수 씨, 두 분이 어머님 모시고 나가주세요. 형수님, 오늘 한 번은 이렇게 얘기 끝냈어요. 다음에 또 매장에 오시면 그때는 법적으로 처리할게요.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매장으로 돌아오니 정유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유리야, 카페 쪽에 1시간만 신경 좀 써줘. 그 사람들 매장 쪽으로 못 오게. 네, 사장님. 저는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의자에 앉아 책상에 두 손을 올렸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어요. 다만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그 카페 테이블 위에서 끝났어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매장에 도착하니 정유리가 다급한 얼굴로 달려왔어요. 사장님, 어떡해요? 무슨 일이야? 어제 그 사람들이요. 백화점 정문 앞에서 피켓 들고 서 있어요. 피켓? 저는 백화점 정문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회전문 너머로 그 모습이 보였어요. 강태수가 종이박스를 뜯어 만든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검은 매직으로 적은 글씨가 비뚤비뚤했어요. 서연재과 사장은 시어머니 죽이는 며느리다. 옆에서 강민수가 휠체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황말수는 무릎 담요를 두르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손님들이 멈춰서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저는 회전문 안쪽에 잠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화가 나기보다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봐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이수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좀 큰 부탁이 있어요. 이수진이 짧게 답했어요. 1시간 안에 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회전문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회전문 너머에서 강태수가 피켓을 든 채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챕터 7 자업자득과 철저한 응징. 이수진 변호사가 1시간이 채 못 되어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빠르게 회전문을 통과했어요. 저는 사무실 문을 열고 이수진을 맞았습니다. 변호사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한서연 씨, 정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맞죠? 네. 이수진이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먼저 묻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실 생각이세요? 끝까지요. 한서연 씨, 끝까지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매장 앞에서 쫓아내는 정도인지, 아예 다시는 못 일어나게 만드는 정도인지. 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박정자의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손에 쥐었어요. 변호사님, 저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하고 싶어요.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2가지로 갑니다. 하나는 지금 매장 앞에서 벌어지는 영업방해, 다른 하나는 윤지혜의 진단서 위조건. 네. 영업방해는 오늘 안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신청해 둘게요. 진단서 위조는 시간이 걸려요. 박정자 씨 진술서가 필요하고 병원 내부 자료도 확보해야 해요. 박정자 아주머니는 진술해 주신다고 했어요. 이미 동의 받았어요. 그럼 됐어요. 일이 빠르게 굴러갈 수 있겠네요. 이수진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곧장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10분간 천장의 조명이 매장 위로 따뜻하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빛이 오늘따라 더 환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3시 경찰이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정유리와 함께 1층 로비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경찰관 2명이 강태수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강태수 씨 영업방해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같이 좀 가시죠. 내가 뭘 했다고요? 나는 그냥 내 와이프 보러 온 거예요. 피켓 들고 백화점 정문 앞에 1시간 넘게 서 있으셨잖아요. 손님들이 멈춰서 사진 찍고 있고요. 내 와이프가 우리 엄마를 죽이고 있어요. 이게 영업방해예요. 강민수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형사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다 죽어가요. 이게 어떻게 영업방해입니까? 경찰관이 2사람을 한 번씩 봤습니다. 어쨌든 일단 같이 가셔야 합니다. 휠체어 어르신은 따로 모시고요. 황말순이 휠체어에 앉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 자세가 1시간 전과 똑같았습니다. 마치 아무 말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요. 강태수가 잡혀가면서 회전문 너머로 저를 한번 노려봤어요.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회전문이 한 바퀴 돌고 강태수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정유리가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손님들이 다 돌아갔어요. 그래, 유리야. 매장 정상 영업으로 돌리자. 저는 매장으로 돌아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어요. 1시간 동안 무화과 캄파뉴 20덩어리를 구웠습니다. 오븐의 열기가 얼굴을 데웠어요. 그 열기가 좋아서 저는 한참 동안 오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튿날 저녁, 저는 사무실 책상에서 강민수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제목은 짧게 적었습니다. 진실. 본문에는 아무 말도 적지 않았어요. 다만 첨부 파일 3개를 붙였습니다. 박정자의 녹음 파일, 박정자의 진술서 사본, 그리고 이수진이 정리해준 윤지혜의 검사 결과 조작 정황 자료였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게 어디로 굴러갈지 저는 대충 짐작이 갔어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강민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음성 메시지를 들었어요. 형수님,
형수님이 보낸 거 다 봤어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냐고요. 윤지의 그년이 어머니 재산까지 다 가로채 놓고 자기 멀쩡한 간을 두고 형수님한테 떠밀었다는 거예요. 형수님, 저 미치겠어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음성 메시지가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려놨어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할 필요가 없는 메시지였어요. 그날 오후 윤지혜가 일하는 강남의 한 종합병원 로비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매장 직원 김도연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사장님, 인터넷에 영상 떴어요. 무슨 영상? 강남 그 병원 로비에서 어떤 남자 2명이 의사 가운 입은 여자한테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잡았대요. 저는 김도연이 내민 휴대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어요. 병원 로비 안내데스크 앞이었습니다. 강민수가 윤지혜의 가운깃을 잡고 흔들고 있었어요. 옆에서 강태수가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머니 재산 다 빼돌렸지. 내가 검사 결과 조작했지. 윤지혜가 비명을 지르며 강민수의 손을 떼어내려고 했어요. 이거나. 미쳤어. 여기 병원이야. 이년아. 우리 형수 어떻게 만들었어? 어머니 어떻게 만들었어? 병원 보안요원 2명이 달려들어 강민수를 떼어냈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어요. 조회수가 이미 10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김도연에게 돌려줬어요. 도연아, 매장으로 돌아가서 일하자. 사장님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김도연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잠깐 올려다봤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저 끝을 향해 굴러가는 돌멩이를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이수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서연 씨, 윤지혜 건 진행 상황 알려드릴게요. 네, 변호사님. 병원 자체 감사에 걸렸어요. 윤지혜가 후배 의사한테 부탁해서 자기 진단서를 조작했다는 거, 그 후배가 다 자백했어요. 윤지혜는 어제부로 병원에서 정직 처분 받았고요. 그렇군요. 동시에 시어머니 재산 편취권도 강민수 씨가 따로 고소를 진행 중이래요. 가족 간 일이라 좀 복잡하지만 본인이 적극적이라 진행은 빠를 거예요. 강민수 씨도 본인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거겠죠. 맞아요. 자기 재산도 다 잃었다더군요. 결국 둘이 서로 물어뜯는 거죠.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이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서연 씨, 윤지혜가 한서연 씨한테 연락할 수도 있어요. 받지 마세요. 안 받을게요. 전화를 끊고 1시간도 안 돼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윤지혜의 목소리였어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형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시켜서요. 어머님이 시키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윤지혜가 흐느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한테 한 거 다 갚을게요. 어머님 재산도 다 돌려드릴게요. 제발 형님, 변호사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한 번만요. 동서,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네, 형님. 동서가 저한테 한 짓 중에 제일 끔찍한 게 뭔지 알아요. 형님, 검사 결과 조작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 재산 빼돌린 것도 아니에요. 그럼요. 동서가 제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손이 떨려서 환자 못 본다고 했던 그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날 동서 손을 잡고 같이 울었어요. 진짜로 울었어요. 윤지혜가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헐떡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동서, 그날 같이 울었던 저를 어떻게 되돌려 주실 거예요? 저는 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번호는 곧장 차단했습니다. 매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박명환을 마주쳤어요. 박명환이 무화과 캄파뉴 2봉투를 들고 매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서연 씨, 회장님, 표정이 단단해졌네요. 네, 단단해졌어요. 박명환이 빙긋 웃었어요. 오늘은 무화과 캄파뉴 한 덩어리 더 사갈게요. 셋이서 먹을 때가 생겼어요. 누구랑요? 비서실세 직원이 들어왔는데 한서연 씨 빵 한번 먹어보라고 권하려고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박명환이 봉투를 받아들고 떠난 뒤 저는 매장 진열대 앞에 잠깐 섰습니다. 따뜻한 빵 냄새가 매장에 가득했어요. 진열대 너머에 줄을 선 손님들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들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 사람들이 제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10년을 함께 산 사람들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저는 작업대로 돌아가 앞치마를 다시 둘렀습니다. 반죽을 손에 잡았어요. 손바닥 아래에서 반죽이 부드럽게 일어났습니다. 챕터 8 끊어진 사슬, 그리고 나의 봄.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매장 사무실에 앉아 신메뉴 회의를 하던 오후였어요. 휴대전화가 짧게 한번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발신자는 강태수였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엄마 어제 새벽에 돌아가셨다. 장례식장 주소 보낸다. 그 아래로 병원 이름과 호실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려놨어요. 회의 중이던 정유리와 김도연이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유리야. 신메뉴 얘기 마저 하자. 봄에 내놓을 거니까 딸기 들어가는 디저트 3가지 정도 잡아보자. 정유리가 잠깐 머뭇거리다 다시 노트를 펼쳤어요. 회의는 1시간 더 이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다 나간 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휴대전화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문자 화면을 닫고 답을 보내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황말순이라는 이름은 이제 제 인생의 어디에도 들어올 자리가 없었어요. 대신 그날 저녁 직원 회의 자리에서 한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다들 수고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번 달 월급에 보너스 100만 원씩 얹어드릴게요. 직원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정유리가 손뼉을 쳤습니다. 사장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좋은 일은 아니야. 다만 오늘 같은 날에는 좋은 사람들한테 좋은 마음 쓰고 싶어서. 직원들이 한참 동안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박수 소리를 한참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 주는 박수 소리였어요. 봄이 깊어졌습니다. 서연제과는 전국에 10번째 매장을 열었어요. 부산 해운대 백화점이었습니다. 오픈 행사날 박명환이 직접 부산까지 내려왔어요. 리본 커팅 자리에서 박명환이 가위를 들고 저를 봤습니다. 한서연 대표, 이 가위는 같이 잡읍시다. 회장님, 회장님이 잡아주세요. 아니에요. 이건 한서연 대표가 잡는 게 맞아요. 저는 가위를 받아들었어요. 리본이 잘리고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플래시가 여러 번 터졌어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었습니다. 1년 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박명환이 옆자리에 앉아 말했어요. 한서연 대표? 네, 회장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서울 외곽에 우리 회사가 후원하는 보육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 아이들이 한서연 대표 빵을 좋아한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같이 빵을 보내주면 어떨까 싶은데 회장님이 부탁이라고 하실 일이 아니에요. 제가 먼저 가야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박명환이 창밖을 잠깐 바라봤어요. 차창 너머로 봄 들판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한서연 대표는 빵을 부풀게 하는 사람이에요. 부풀어 오를 사람들을 알아보고 옆에 두는 것도 빵을 부풀게 하는 일이지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둘째 주 토요일에 보육원에 빵을 들고 갔어요. 처음에는 직원 2명과 함께 갔습니다. 그러다 가는 길에 박명환을 모셔가게 됐고 어떤 달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따라붙었어요. 아이들이 무화과 캄파뉴를 한 입씩 베어 물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누나, 이거 너무 맛있어요. 누나가 아니라 이모야. 이모. 이모는 너무 늙어 보여요. 옆에 있던 7살짜리 여자아이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이 웃음이 너무 가벼워서 잠깐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에게서 마지막 정리 연락이 왔어요. 한서연 씨, 윤지의 사건 1심 판결 나왔어요. 사문서 위조와 사기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의사 면허는 정지 처분이고 회복까지는 못해도 5년은 걸려요. 네. 강민수 씨하고는 이혼 소송 중인데 이건 진흙탕이라 좀 더 가요. 강태수 씨는 아파트 처분하고 위자료 다 정리했고요. 지금 일용직으로 지내신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들었어요. 한서연 씨, 어떠세요? 이수진이 가만히 물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하고 답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제 그쪽 소식 안 듣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알려주신 거 감사하고요. 이제 그 사람들 이름은 제 인생에서 빼주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동안 정말 잘 버티셨어요. 버틴 게 아니에요. 살았어요. 이수진이 잠깐 침묵하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사셨어요. 전화를 끊고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후에 햇살이 매장 진열대 유리에 부딪혀 반짝였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빵을 고르고 있었어요.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 손을 잡고 들어온 노부부, 회사원 무리. 그 풍경이 평범해서 더 눈부셨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8시였어요. 햇살이 침실 커튼 사이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잠깐 앉아 천천히 기지개를 켰어요. 이상하게도 어디서부터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평온함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한 잔 내렸어요.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란다 화분에 심어놓은 바질이 어느새 한 뼘이나 자라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작년 이맘때를 떠올렸어요. 병원의 차가운 1인실 링거줄, 복도 너머의 속삭임, 손등에서 흘러내리던 피. 그날 침대에서 일어나 환자복을 벗던 그 순간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 순간에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한서연, 잘했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거실 거울 앞에 잠깐 섰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작년의 저와 많이 달랐습니다. 머리카락에 윤기가 돌고 얼굴에 살이 조금 붙어 있었어요.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저에게 짧게 말했어요. 오늘도 잘해봐. 거울 속의 저도 같은 말을 따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매장에 출근하니 정유리가 새 빵을 시키고 있었어요. 사장님, 오늘 신메뉴 시제품 나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딸기와 크림치즈가 들어간 부드러운 빵이었어요.
봄에 어울리는 분홍빛이었습니다. 유리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사장님 칭찬받으니까 좋아요. 이거 다음 주부터 진열대에 올리자. 이름은 뭐로 할까? 사장님이 지어주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봄날, 봄날이요. 응, 봄날. 봄날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런 빵이라고. 정유리가 노트에 봄날이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저는 작업대로 가서 앞치마를 둘렀어요. 오븐에 빨간 불빛이 켜졌습니다. 새 반죽이 바르통 안에서 천천히 부풀고 있었어요. 저는 반죽 표면에 손가락을 살짝 대봤습니다. 따뜻하고 보드라웠어요. 이 반죽이 1시간 뒤면 둥글고 단단한 빵이 되어 손님들의 식탁에 오를 거였습니다. 저는 오븐 문을 열어 빵을 넣었어요. 오븐 안에서 빵이 천천히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헌신을 당연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끊어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피를 나눠야 가족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를 존중하는 사람들, 제 빵을 기다리는 사람들,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는 직원들, 그 모두가 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빵을 굽는 분들께,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한마디만 남기고 싶어요. 남의 기준에 자신을 깎아먹지 마세요. 부풀어 오를 자리에 자신을 두세요. 빵은 부풀어야 빵이고 사람은 살아야 사람이에요. 오븐 안에서 빵이 황금빛으로 익어갔습니다. 매장 문 너머로 손님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오븐 앞에 잠깐 더 서서 그 따뜻한 빛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서연이라는 한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깎아내던 10년을 끊어내고 마침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서기까지의 여정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링거 바늘을 뽑고 병원을 빠져나오던 그 새벽 한서연은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살린 거였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한서연 그 자신으로요. 세상에는 한서연 같은 분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하다는 말 한마디에 묶여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에 매여 자기 자신을 자꾸 뒤로 미루며 살아오신 분들이요. 그런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은 다르고 견디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나를 짓밟는 사람 앞에서 입을 다무는 건 사랑이 아니라 침묵일 뿐입니다. 부풀어 오를 자리에 자신을 두세요. 오븐 속의 반죽처럼 따뜻한 자리에서 천천히 부풀어 오르셔도 괜찮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